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 아주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내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가 사퇴하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게 봤어요. 아마 저도 이내경 이사장님을 저는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고 다른 분이나 이런저런 분들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업도 하시고 네. 옛날 김근태 의원의 그 한반도 재단이라든가 민청년 활동도 하셨고 사업도 하셨고 사업적 수완도 좀 상당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사업적 수완이 좀 탁월해서 뭐 이렇게 좀 재산을 좀 많이 모아서 그 중에 뭐 한 40억을 뭐 이렇게 뭐 벌어서 뭐 20억을 어디다 이렇게 재단으로 만들고 기부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좀 일부 민주당 내에 일부 계신 분들이 좀 급진적인 목소리를 좀 내기도 하는 분이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로 급진적이지도 않아요. 매우 상식적이죠.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어도 노무현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그런 발언이나 그런 내용들이 얘기되는 것들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정도는 그렇죠. 그 정도는 이렇게 받아 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좀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용납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천안함과 그 코로나 두 가지입니다. 특히 천안함이죠. 아니죠. 천안함과 그 대선에서 미국 개입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건 맞는 얘기 하셨는데.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천안은 뭐 그게 공식적인 자기들의 보고서지. 그렇죠. 아직 최종적인 보고서라고 할 만한 이렇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민주당이 적어도 그 정도 선까지는 그렇죠. 내부에서 받아 안을 수 있고 또 그 정도는 때로는 순화시킬 수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에요. 홍영표. 예. 이낙연계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걸 뭐 개파로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홍영표 의원으로 따지게 되면 부평의 대우자동차 때 연대를 나와서 위장 취업을 해서 대우자동차의 송경평과 홍영표 그러면 아주 대우자동차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핵심 당사자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개구리 올챙이쪽 모르고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새까맣게 까먹고 자기도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에 와서 변질됐구만요. 어쨌든 본인도 순화를 하고 뭐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이 먼저 색깔론을 내겠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제 벌떼처럼.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벌떼는 좀 좋은 표현이고 개떼같이 잡아서 이제 물어뜯기 시작했죠. 색깔론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서 9시간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긴 했는데 썩 개운치가 않죠. 그럼 왜? 공직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당의 핵심 권력, 사무총장이니 정책위 의장이니 원내대표냐는 당의 핵심 권력 인사도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혁신위원장인데 이 사람의 과거 발언을 이렇게 헐뜯고 문제 삼을까? 그것도 당내에서.
왜 주목받아야 될까? 여기에 좀 착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향후 당의 행보와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향후 총선의 영입 인사들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데 그 근거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 공천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본능적으로 네. 자기 자신들의 운명을 네. 아까 했지 않습니까? 동물적 본능이라고. 네. 그거를 벌써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내경이 혁신위원장이 되면 홍영표는 나한테 공천을 안 줄 수도 있겠다. 뭐 또 그런 이유의 사람들이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있다. 그렇다. 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당의 권력 핵심 인사도 아닌데 네. 물어뜯기에 개떼같이 물어뜯기에 네. 나섰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런 그 소위 말하면 국힘당과 같은 유의 사실 과거의 민주당이라면 이 정도는 포용할 수 있는 원내 정당인데 그렇죠. 싸울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도 색깔 공세까지 퍼붓는 것은 혁신위원장의 자리를 아까 그런 자기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자리 싸움은 계파 싸움으로 이걸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헐뜯고 사퇴 요구를 하고 막 그랬던 거라고 일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평가되어지죠. 뭐 혁신, 개혁 예. 이걸 놓고 붙은 싸움이 아니고 그렇죠. 이권을 두고선 싸운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쳤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된다. 뭐 그렇죠. 그건 이제 본질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앞으로 당의 이제 향후 총선 공천 인사 이 영입 인사들 네. 뭐 원칙과 기준들에 이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밥그릇 뺏길까봐 쳐냈다. 그렇죠. 근데 그 비열하게도 색깔론을 동원해서 그렇죠. 쳤다 이런 얘기죠. 이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다른 문제도 아닌. 근데 원래 민주당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수박들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했을 때도 결국 민주당 내 색깔론을 폈거든요. 장인감이 그렇죠. 뭐 빨치산이니 뭐니. 그렇죠. 아 근데 그때는 이제 이인재류의 저쪽에서 넘어왔던. 근데 홍영표는 그렇진 않다. 근데 홍영표는 저쪽에서 넘어온 인사가 아니고 자기도 나름 노동운동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근데 사람인데 이런 놈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놈들이 막 가는 게 이인재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두고 봐야 될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내부적인 반발, 이내경 안 된다, 내보내라, 뭐 빨갱이다, 뭐 저쪽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수용을 한 게 이게 작전상 후퇴인지 아니면 이제 사실상 항복인지는 이유혁신위원장의 면모를 좀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혁신위원장을 이대경 이사장 이상으로 개혁적인 인물을 영입한다면 작전상 후퇴일 수도 있고, 아니고 이제 아주 좀 이상한 인간을 끌어들인다면 항복, 완전 그러니까 항복. 이제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당내에 뭐라 그럴까요? 좀 그 협상, 당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막는 거, 미봉, 네. 봉합으로서의 인사들을 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설사 봉합 인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조금 더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마 뭐 보도상에 있어서는 비명계 소위 쪽에서는 뭐 이철이나 이탄희 의원을 추천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철이 전 정무수석이야 학연상으로는 우리 여기 있는 김태형 소장님도 아시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좀 김한길 쪽에서 김한길 보좌관으로 이렇게 좀 있었고 좀 정체성이 애매해요. 네. 사실은. 뚜렷한 자기 색깔이 없다. 그래서 비명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딱 보면 딱 느낌이 와요. 네. 그나마 이탄희 의원은 요즘 그 의정 활동에서 여러 가지 좀
발군에 눈에 띄는, 눈을 뜨는 의원이긴 하지만 좀 무색무취한 측면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그 김근태에서는 홍익표 의원을 추천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고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추천을 한다고 보도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외부 인사 영입을 하는데 뭐 정근식 그 전 진화위원장, 과거사 진화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몇몇 김은경 교수 뭐 이런 교수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사실 정근식 교수는 진화위원장에 될 때 이낙연 총리의 학연으로 추천을 받아서 진화위원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친이낙연계다 이렇게 로 보여진다. 네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색깔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분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외부 인사들로 좀 할 가능성이 있고, 뭐 일부에서는 뭐 또 뭐 유인태 뭐 이런 전 의원들 뭐 이렇게도 나오긴 하는데 신선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중에서. 인사 중에서 고르긴 고를 겁니다. 근데 교수들이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는 스타일들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나마 이제 교수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교수로. 예. 교수는 그럼 갖다 놓으면 야 뭐 일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치인 그렇죠. 틈바구니에서. 그 다음에 전현희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또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아직 2달 남아 있어요, 임기가.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4일 날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은 내지 않을까. 그래서 대변인 명으로도 뭐 나오고 부인하는 이런 명의의 보도도 나오고 그랬고 그다음에 아마 24일 이전에는 결정하지 않을까. 최소한 24일 전에는 마무리가 될 거다. 그렇죠. 혁신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가 되느냐가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잘 봐야 된다. 민주당의 움직임,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위원장 문제로 좀 시끄러웠고 민주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힘당도 그렇고 이 두 당은 총선에 제일 지금 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니 해도. 민주당은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게 이제 이번에 이낙연 혁신위원장의 내정과 사퇴 문제를 보면서 민주당의 이제 총선 내용들이 어떻게 갈 건지가 사실은 혁신위원장의 내정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 문제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미터가 됐는데 지금 표류하고 있어서 잘 지켜봐야 되는데 좀 우려되는 점들이 좀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공천을 좀 잘 보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을 이제 누구 주도로 했냐면 사실 이해찬 대표의 주관하에 양정철 민주정책연구 원장이 사실상 주관했어요. 양정철이. 네네. 그래서 사실 외부의 영입 인사나 뭐 이런 부분들은 누가 담당을 했냐면 양정철과 전해철. 쌍철. 쌍철이 쌍끌이를 했죠, 사실상. 그 중에서도 좀 더 보게 되면 양정철 원장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형편없이 싸움을 못하는군요. 그때 당시에 뭘 기준으로 외부 인사들 영입을 하고 공천을 했냐면 다양한 전문가들 영입하면서 이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의미가 없고 참신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때 뭐 국민의힘 전신에서도 공천과 외부 인사 영입의 기준이 똑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사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힘당에 들어가 있는 한 3명 정도는 사실은 민주당이었다가 국힘당에서 됐고 또 민주당을 두들기다가 국힘당으로 간 의원들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왔던 사람 그 어느 누구 중에서도 네. 국힘당을 두들기다가 이쪽으로 온 경우들이 있어요. 소위 참신한 전문가라고 하는 이름하에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당의 철학적 가치나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정당은 정치 이념, 그렇죠. 철학 이런 걸 가지고 뭉치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 정당이라든가 뭐 보수 정당이라든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그렇죠. 정치 이념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참신하면 된다. 전문가면 된다. 소위 말하면 테크노크라트 전문가 기술자들을 끌어들였다. 데려다가 정치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때서부터 우리가 또 현재의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발언하기를 꺼려하는 수박 논쟁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면 내포돼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수박의 정체성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렇죠. 전문가니까 그렇죠. 정치적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그렇죠.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수박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박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는 거는 이해는 해요. 우리들이 왜 수박이냐? 전문가지. 맞습니다. 전문가지. 너네 수박 아니에요. 수박하기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자체가 원래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적 지식들을 아마 이 당에서 쓰면 어떻고 저 당에서 쓰면 어떠해?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책자문단 이런 데 그렇죠, 하면 되죠. 그렇죠.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 공천 기준 자체가 틀려먹었다. 그렇죠. 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혁신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제 당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을 민주당이 대승을 했어요. 네. 그럼 뭐 민주당이 꼭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 대승에 취해서 네. 당시의 선거 전략과 공천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네. 전무했어요. 평가를 왜? 못했다. 결과는 좋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 좋은 게 촛불에서부터 그렇죠. 시작했던 민주 진영들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연장선 속에서 당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전혀 못한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사회적인 당시의 사회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문성이 정치적 영역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군자 불기다. 딱 틀이박히게 있는 그런 이 기술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기술자는 정치인의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정치인은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정치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테크노크라트를 뽑는 데서부터 민주당의 공천 문제, 수박화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신다. 그러니까 이미 그 논쟁을 그때서부터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관계는 없어요. 네. 자기들 받아주는 데만 그렇죠. 있으면 되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그 문제를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면 그거를 예. 다음 대선에서 다음 어쨌든 총선. 패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소위 윤석열 대 이재명과 윤석열의 이제 대선은 그럼 대선에 대한 평가들을 또 냉정하게 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대선에서 지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가 꾸려졌어요. 네. 비대위 체제가 꾸려져서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니 뭐니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나왔죠. 네. 이때 대선을 평가할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예. 그래서 뭐를 하냐? 예.
새로고침위원이라고 하는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거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했죠. 아,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임무를 다 했고 대선을 평가하기 위해서 새로고침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네. 이 새로고침위원회에 대한 면면을 보면 이게 이제 개파가 들어오면은 개파적인 입장에서 대선 평가를 한다고. 네. 어제 저기 보면은 젊은 청년들,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고침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선 평가를 합니다. 이 대선 평가를 해가지고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2021년 그러니까 2022년이죠. 네. 작년에 190쪽짜리 소책자를 싹 보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분석을 잘 했습니까? 소위 선거 공학적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본질은 안 건드려. 네, 본질은 건들지 못하고. 예. 그 총선에서의 대승은 승리의 원인이 무엇일까? 대선에서의 왜 패배를 했는지, 그리고 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왜 졌는지, 과연 문재인 정권의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반성의 전제를 하지 않고 선거 공학적으로만 접근하고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이 결과 보고서가 굉장히 웃겨요. 네, 어떤 예를 들면 소개 하나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 웃깁니까? 이게 이제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머리를 잘못 깎아서 졌다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사실 딱 그거하고 같습니다. 유사하다. 유사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의 3,000명에 대한 표본을 뽑아서 면접 조사를 해가지고 항목을 몇 개를 해서 그룹핑화 시켰어요. 그 그룹핑화 해가지고 일종의 이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환경 문제, 통일 문제, 평등 문제, 그 다음에 젠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룹화를 해가지고 이 그룹화된 사람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들이 달라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들의 이 평가 점수들을 매겨서 현재의 민주당의 아젠다나 이슈를 가지고는 확장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대충 평가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내려서 좀 더 이기는 민주당이 되죠. 좀 더 실용적이어야 되고, 좀 더 참신해야 되고,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발도 더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좀 수염도 잘 깎고, 그런 식의 루즈도 좀 너무 진하게 발랐다. 머리 무스도 좀 이런 것도 좀 발라야 되는데 이거 발랐다. 이런 걸 알만합니다. 아주 부차적인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뭐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겠죠. 그리고 이제 우상호는 그거 가지고 한겨레 21과 시사인 이런 데 가서 민주당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당은 정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고 그 정치 철학과 신념 속에서 민생 문제들을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그렇죠. 이게 정치 철학과 이런 것 없이 실용적으로만 접근하면 죽도밥다는 잡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잡탕의 모습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잡탕으로 더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더 잡탕이 되겠다. 더 잡탕이 되겠다. 돼지밥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념성, 정체성, 정책 정당으로서의 특징 이런 걸 계속 상실하고 있는 주 원인이겠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찬 전 대표는 나름대로 정치 아카데미, 정치 학교를 만들어서 정치 신인과 유망주들을 정치적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정치 학교를 통해서 정치인을 배출하고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정당을 나가는 그러한
구상들을 하고 정치 학교를 세우는 데에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어.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어디 뭐 저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도 가는 전문가들을 그냥 이렇게 막 끌어들여서 국회의원 시켜놓으니까 수박 논쟁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그걸 벗어나려면 결국 공천을 할 때 혁신성 혹은 뭐 이 정치 철학 이걸 가지고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혁성.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미래를 전망해 보신다면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오리무중이라서 그게 오리무중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현 대표가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끌어서 안고 좀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기대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 각 지역의 일종의 이제 지역 협의회를 돌면서 당원들에 대한 정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소규모나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강연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한데 좀 어떻게 보면 당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정치학교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잘 다투어서 정치 신인이나 유망한 정치인, 소위 말하면 기술자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양성해서 좀 올바른 신념과 정치 철학, 가치에 입각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실용적으로 좀 할 수 좀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보면 이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옛날 이명박 정부 때 보게 되면 국힘당은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얘들은 절대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갖다가 대통령 선거에 인물로 붙여도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언론 환경, 정치, 경제, 권력 지형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전력 투구를 하지 사람을 만드는 데는 뭐 나름대로 사람 만들려고도 하긴 하겠지만 그 지형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요. 근데 민주당은 아까 새로 고침 위원회처럼 현상을 분석하고 여론들을 조사하고 거기를 뒤쫓아가는 데에만 전력 투구를 해요.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때로는 저기한 대로 정치 철학과 입장에서 때로는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치를 내세우고 그 가치 지향을 해서 사람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지금의 윤석열이도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갖다가 꽂아놔도 이길 수 있는 언론 환경, 경제, 정치 환경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지 누구를 그러니까 국힘당은 그거라 이거죠. 판을 짜는데 주력한다. 그렇죠. 그래서 판을 지네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거기에 뭐 돼지를 갖다 놓고 개를 갖다 놓고 된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판은 안 짜고 그렇죠. 그냥 국힘당이 짜놓은 판에서 여론조사해가지고 이기는 방법 찾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 맨날 뒤쫓아가고 확장성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민주당이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나 기본소득 같은 거를 정치 이념으로 잡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채우든가 당을. 그러면 그나마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없이 오가 잡탕이 참신하고 뭐 이래가지고 끌어모으면 그 잡탕밥밖에 안 되고 앞으로도 수박 정당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